자, 77페이지부터 권리의 변동이 나옵니다. 1번. 다음 설명 중 바르지 못한 것은 1.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원시 취득이죠. 1번 시효 취득도 법률 규정에 의한 원시 취득입니다. 누가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면 소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요. 선의 취득도 원시 취득입니다. 이것도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갖추면 소유권을 갖는 거니까요. 천부등도 마찬가지죠. 2번 전세권, 저당권 등 제한물권의 설정은 권리의 설정적 승계이다. 물론 맞는 질문이고. 3번 주체 변경은 권리의 이전적 승계와 같은 개념이다. 맞죠? 권리가 이전되면 결국은 주체가 변경이 되죠. 4번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개개의 재산은 상속인에게 특정 승계된다. X죠. 대표적인 포괄 승계입니다. 5번 매매로 인하여 전조의 소유권이 소멸하면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다. 맞죠?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이전 등기를 하면 매도인이라는 특정된 사람에게 권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상대적 소멸이죠. 2번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법률 사실로 가장 타당한 곳은 1번이 답이죠. 채무의 면제, 채권의 포기죠. 의사표시입니다. 단독행위고요. 나머지 것들 2번 채권 양도의 통지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관념의 통지고요. 매장물의 발견은 사실행위고 변제 채고, 각종 채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고 5번 사원충의 소집 통지도 관념의 통지입니다. 문제가 좀 나오긴 하는데 고맙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좀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특히 뭐 순수 사실행 이런 거 나누지 않으셔도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실전 예상 문제죠. 3번 권리의 원시 취득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무주물인 동산의 선점은 원시 취득이겠죠. 니은번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한 상속 승계 취득입니다. 따라서 니은번은 뭐죠? 원시 취득이 아니고 디귿번 회사의 합병도 승계 취득이죠. 니은 디귿이고 특히 니은 디귿은 승계 취득 중에서도 포괄 승계에 해당하죠. 릴번 시효의 취득이나 미음번 건물의 신축은 원시 취득입니다. 4번입니다. 권리의 상대적 소멸에 해당하는 것은 5번이죠.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권리 상실은 매도인이라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 권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상대적 소멸이죠. 5번입니다. 다음 법률 사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시효 완성 전에 하는 채무자의 채무 승인은 관념의 통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요. 3번부터 볼게요. 3번 의사표시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분자인 것이지 법률행위 자체인 것은 아니죠. 4번 채권 양도의 승낙도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알고 있다.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고요. 5번 계약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연착의 통지는 연착됐다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관념의 통지죠. 답은 2번인데요. 매매 일방 예약은 계약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계약과 단독행위를 구별하는 문제가 곧잘 나오는데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것은 계약.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건 단독행위거든요. 그럼 예약을 하려면 상대방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죠?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펜션 가려고 전화가죠. 객실 있나요? 없는데요. 그럼 예약이 안 되는 거죠. 객실 있습니다. 오세요. 라고 승낙을 해야 비로소 예약이 되는 거니까 예약은 대표적인 계약이고요. 따라서 2번 매매 일방 예약은 단독행위이다. X가 되는 거죠.
6번입니다. 다음 중 그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1번 무주물 선점은 혼합 사실행인데 이런 거 구별할 필요 없고요. 답만 볼게요. 3번 사무관리 부부이동고는 혼합 사실행인도 맞는데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이런 거 절대로 분리해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7번 다음 중 관념의 통제에 속하지 않는 것은 3번이죠. 이행의 최고 각종 최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고 나머지 것들은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관념의 통지가 되는 거죠. 자, 8번 준법률행위인 것은 법정들의 동의는 법률행위 단독행위입니다. 좀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실제로 중요한 것들은 없는데 적법행위를 둘로 나뉘죠. 법률행위라는 것하고 준법률행위라는 것으로 나뉘고요. 나누는 기준은 뭐였냐면 의사표시죠.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하고요.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준법률행위라고 하고 의사표시가 뭐죠? 의사 원하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죠. 그래서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인데 요게 들어있으면 법률행위, 없으면 뭐죠? 준법률행위 되고 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 효과가 결정되죠. 이에 반해서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은 적법행위를 말하고요.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래서 준법률행위란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준법률행위라고 하고요. 효과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럼 준법률이 뭐가 있느냐? 첫째, 의사의 통지는 준법률행위인데 각종 최고와 거절이 의사의 통지고요. 두 번째, 관념의 통지를 우리가 준법률행위로 보는데 관념의 통지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관념의 통지라고 하고요. 기분이 좋다 나쁘다 같은 감정의 표시도 준법률행위이지만 중요하진 않고 마지막 네 번째, 이러한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준법률행위를 사실행위라고 하고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이 사실행위를 순수 사실행위, 혼합 사실행위 나눠놨는데 절대로 나눌 필요 없다는 거 강조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는 두 가지가 있겠죠.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위인데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으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두 개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하고요. 하나다 두 개라는 말은 결국은 단독행위란 승낙을 얻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하고요. 계약은 의사표시가 두 개라는 말은 승낙이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이 되고요. 참고로 계약과 단독행위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올 때는 암기한걸 상기하지 마시고 승낙을 얻어야 되는 거는 계약, 승낙받을 필요가 없는 것은 뭐죠? 단독행위. 이렇게 좀 적고 나서 좀 기본적으로 좀 따져봐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도입니다. 8번 보시면 다음 준법률행위인 것은 에서 나와있죠. 일단 동의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법률행위고 그 중에서 단독행위죠. 2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 취소도 의사표시죠. 따라서 이것도 단독행위. 3번 채무이행의 최고 각종 최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고 준법률행위니까 답은 뭐죠? 3번이 되고요. 4번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추인 의사표시 그 중에 단독행위. 5번 임대차 계약의 해지도 의사표시 그 중에서도 뭐죠? 단독행위가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9번입니다. 다음 중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의사표시란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팔겠다, 원하는 바를 표시하고 있죠. 2번 사겠다, 원하는 바를 표시하고 있고, 4번 기증하겠다고 제의하였다, 원하는 바를 표시하고 있고요. 5번 채무전액을 면제해 주겠다, 원하는 바를 표시하고 있죠. 다 뭐죠? 의사표시인데, 3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거는 원하는 바를 표시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사실행위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10번입니다. 다음 중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 변동이 아닌 것은, 자 다시 보시면 법률 행위는 단독행위야 뭐가 있죠? 계약이 있죠. 단독행위 계약이 아닌 것을 찾으면 되는데 4번이죠. 상속은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계약도 아니고 뭐죠? 단독행위도 아니죠. 나머지 것들 1번 증여 계약이죠. 2번 지상권 설정 계약입니다. 이것도. 3번 전세권 설정 계약이죠. 5번은 이행 판결을 말하는데 결국은 이것도 이행 판결도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 봐요.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이제 법률행 일반이 나오죠. 조금 더 보면 다시 한번 보시면 의사표시가 있는 적법행위가 법률행위고 효과는 의사표시 원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하고 계약은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일단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왜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냐면요.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 나쁜 짓만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뭐죠? 계약 자유의 원칙이죠. 이에 반해서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는 못하고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단독행위 법정주의라고 해요. 또 계약은 원칙적으로 조건도 붙일 수 있고 기한도 붙일 수 있어요. 왜요?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요. 이에 반해서 단독행위를 원칙적으로 조건도 붙일 수 없고 기한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다시 말하면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건, 기한을 붙이게 되면 상대방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독행위 원칙적으로 조건도 기한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단독행위는 법정주의가 적용되나 계약은 자유이다. 맞죠? 단독행위 법정주의,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2번 단독행위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은 자유이다. 5. 맞는 질문이죠. 3번 적법하지 아니한 행위로부터는 아무런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X입니다. 적법하지 않다는 말은 위법하다는 얘기고요. 위법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따라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4번 대리권 수요나 소유권의 포기는 비출연행위이다. 맞는 질문이죠.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재산의 증가와 감소, 증감이 함께 수반되면 함께 일어나면 이걸 우리가 출연행위라고 하고요. 이 출연행위가 다시 일반적으로 유상행위와 무상행위로 나뉩니다. 근데 재산의 증가 감소가 수반되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출연행위라고 하는데 그 이제 나와 있다시피 대리권 수여는 비출연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대리권을 줬다 그래서 항상 재산이 증가되는 일도 없고 감소되는 일도 없으니까요. 또 소유권의 포기도 대표적인 비출연 행위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안경에 관한 소유권을 포기하면 저의 소유권이 감소되긴 하지만 제가 이 안경을 갖다 버렸다 그래서 누구의 재산이 증가되진 않거든요. 다시 말하면 출연 행위가 되려면 증가와 감소가 수반 함께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소유권의 포기처럼 감소만 있는 것도 비출연행위입니다. 따라서 4번 대리권 수요나 소유권 포기는 비출연행위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대리권 수행위 수권행위는 단독행위나 법률행위 중에서 단독행위입니다. 이거 왜 그런지 우리가 대리권 할 때 알고 대리권 수요의 표시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주로 이해합니다. 2번 단독행위로 할 수 없는 것은 채무인수죠.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야, 네가 내 대신 1억 채무 인수할래? 근데 그쪽에서 응 그럴게 라고 해야 비로소 채무가 뭐가 돼요? 인수가 될 뿐이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번 채무인수는 계약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죠? 단독행위죠. 2번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단독행위고 3번 상계 줄 돈과 받을 돈을 까버리는 것도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단독행위고 4번 채무면제 돈 갚지 말아라는 것도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단독행위고요. 계약 해제는 언제 하는 거죠?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것도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단독행위입니다. 답은 1번이죠. 3번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사단법인 설립행위는요. 법률행위 중에서 합동행위로 이해합니다. 리을번 권리 포기는 단독행위입니다. 법률행위죠. 따라 답은 기억 리을에서 몇 번이 답이죠? 2번이 답이고요. 니은번 부당이득이나 디귿법 부합은 사건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자,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한 성립하기 위한 성립 요건이 필요해요. 성립 요건으로서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일반적 성립 요건이라고 하고요. 이 성립 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물계약입니다. 요물계약이란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일정한 물건이 필요하러 하는 계약이 요물계약이니까 요물계약에서 요구하는 물건들은 법률행위 뭐가 되죠? 성립 요건이 되고요. 요식행위 같은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요식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계약이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일정한 방식이나 형식이 요구되는 행위가 요식행위거든요. 그래서 요물계약 요식행위는 다 뭐죠? 성립요건이라는 거 주의하시 바라고 특히 성립요건과 관련돼서 뭐가 떠올려야 되냐면 요물계약이라는 개념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립한 법률에 유효하기 위해서 유효요건, 효력발생요건이 필요한데 첫째, 당사자에게 능력이 필요하고요. 또 의사와 표시가 합치가 되고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하자가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에 관한 유효요건으로서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요 세 가지가 다 중요하죠. 우리가 당사자 능력에 대해서는 권리의 주체해가지고 자연인, 법인해가지고 저번 주까지 끝난 거고요. 또 의사표시에 관한 유효권은 다음 주에 들어갈 거고 오늘은 목적에 관한 유효권까지 하면 진도가 끝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유효권 중에서 따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유동적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라는 말은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뭐죠?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들은 다 뭐가 되죠? 효력 발생 요건 뭐가 되는 거죠? 유효 요건이 됩니다. 그럼 유동적 무효가 뭐가 있죠? 무권 대리행위는 무효다. 다만 본인이 뭐하면요 추인하게 되면 유효가 되니까 유동적 무효고 추인은 유효요건이죠. 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면 무효지만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되니까 이 허가는 유효요건이 되겠죠. 네 번째 정지조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나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도 다 뭐가 되죠? 유효요건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실제로 문제 풀 때 좀 애매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유효요건 하면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을 좀 떨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4번입니다.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1번 대리행위의 대리권의 존재 유효요건이죠. 2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4번 법률행위 내용의 적법. 적법 여기 있죠. 목적의 적법이죠.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을 한 관할청의 허가도 뭐죠? 유효요건이 됩니다. 답은 3번이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유동적 무효가 아닙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뭐가 있냐면 유효요건이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에 관한 이전 등기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으면 자기 앞으로 등기를 못해요. 그뿐인 거예요. 매매가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농지에 관한 매매가 유효하긴 한데 뭐하지 못할 뿐이 등기만을 못할 뿐이니까 요 농지거래는 무효도 아니고 유동적 무효도 아니고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유효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 논점이 나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다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유효요건이 아니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5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만으로 묶인 것은 이 기억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이다. X. 확정 가능성만 있으면 유효합니다. 따라서 기억은 뭐죠? X죠. 니은번 원시적 불능이죠.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볼게요.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불가능하면 우리가 원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법률 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해졌으면 이걸 우리가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고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입니다. 좀 자세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긴 한데 일단 크게 무효고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가 있어요. 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채권법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내용은 체결자는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이면 체결자는 신뢰이익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고요. 구체적 내용보다는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에서만 문제된다. 따라서 원시적 불능은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은 유효합니다. 유효하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데 책임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둘로 나뉩니다.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요거는 채무불이행 문제라고 하는데요. 채무불이행 중에서도 뭐가 되냐면 이행불능이 되고요. 내용은 해제하고 원상해온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다면 그때는 위험부담 문제로 갑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채권법에서 봐야 되고요. 이것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기 때문에 책임이 발생하는데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고요. 그 중에서 뭐가 되죠? 이행불능이 된다.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위험부담 문제로 다뤄진다 정도는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니은번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문제될 수 있다는 질문은 O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디귿번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됐어요. 후발적 불능은 뭐죠? 유효합니다. 귀책 사유가 있든 없든 따라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X가 되는 거죠. 리얼번 일부 불능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따라서 틀린 것은 기억 디귿에서 2번이 답이죠. 6번입니다.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은 1번 특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할 수도 없는 물건을 매도하는 계약. 물론 뭐죠? 무효겠죠. 2번 건물이 매도되었으나 계약 체결 전에 전부 소실된 경우. 그러면 계약 체결 전이면 원시적 불능이고요. 원시적 불능이면 뭐죠? 무효입니다. 3번 토지가 포락되어 원상복구할 수 없는데도 그럼 이것도 뭐죠? 원시적 불능인 거죠. 그 사실을 모르고 그것을 매도한 계약 원시적 불능은 무효입니다. 4번 매매계약 체결 후에 매매 목적물인 토지 전부가 수용됐어요. 계약 후에 수용됐다면 물론 뭐죠? 후발적 불능이고 후발적 불능은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은 갑이 자신의 토지 을에게 매도한 후 병의 대리인 정임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토지를 이중으로 매수하였으나 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갑과 병 사이의 매매 이야기인데 일단 좀 이따 다시 하겠지만 이중 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고요. 물론 이러한 이중 매매가 대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는 대리인 말을 가지고 따집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이중 매매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죠? 무효죠. 따라서 유효한 것은 뭐죠? 4번 후발적 불능은 유효합니다. 자 7번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죠.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시험 문제가 무조건 출제합니다. 무조건. 반드시 나오게 되는데 일단 뭐가 반사회적이냐 이게 문제죠.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다. 일단 적어놓고. 그래서 우리가 유용화 했죠.
첫째,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죠? 나쁜 짓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다시 말하면 나쁜 짓은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경우가 있는데, 첫째, 강제하게 되면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경우. 두 번째,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는데,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싹 반사회적 범위에서 무효라는 거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법리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있죠.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언제 무효냐면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알려준 경우에 비로소 반사회적 범위 무효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족법상의 자유죠. 혼인한다, 약혼한다 같은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반사회적 범위에서 무효가 되고요. 네 번째,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으로 평가된다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세금을 안 내려고 하고 채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거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또 비자금을 마련하고 범죄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반사회적이지만 이미 마련한 비자금 범죄자금을 은닉하는 것은, 숨기는 것은 뭐죠?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투기 행위도 인간이면 당연한 행동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효과죠.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행한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하죠? 반환받지 못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두 당사자 중에서 불법 없는 당사자, 피해자는 뭐 받을 수 있죠? 반환받을 수가 있다는 정도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내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7번입니다.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됐어요. 강박이 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자체가 반사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기억은 아니네요. 니은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게 뭐냐면 채무회피죠. 채무.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행위는 어떠한 행위도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디귿번,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게 뭐죠? 세금 회피죠. 세금 회피도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니까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죠. 리얼번, 이미 매도된 부동산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행위는 이중매매고 반사회적 범위에서 무효입니다. 이것도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면, 이중매매도 시험 문제 잘 내겠죠. 첫째, 제2매수인이 두 번째 산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왜냐하면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다만 제2매수인이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때는 반사회적 범위에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유효하지만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범죄 무효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답은 뭐죠? 7번, 2번이죠. 2번. 넘기셔가지고 8번입니다. 갑은 을과 자신의 소유의 A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의 일부만을 지급받았으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병에게 다시 A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 해주었다. 옳지 않은 거죠. 자, 이중매매입니다. 따라서 제2매수인이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제2매수인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범죄 무효이기 때문에 뭘 갖지 못하죠? 소유권을 갖지 못하죠. 1번 갑병 간의 계약은 이중매매에 해당한다. 5죠. 2번 갑병 간의 계약이 유효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이행 불능이 된다. 맞나요? 보시면 후발적 불능이죠.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할 때는 이전 등기해 줄 수가 있는데 더 이상 을에게 등기를 못 해주게 됐으니까 후발적 불능이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매도인 지가 팔아먹어서 뭐죠? 그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채무자에게 뭐가 있는 거죠? 고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채무불이행, 이행불능 문제를 감으로 맞는 질문이죠. 3번 갑병 간의 계약이 무효가 아닌 한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병이 갑을 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갑병 간의 계약은 무효이다. X입니다. 병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뭘 해야지만요? 적극 가담해야지만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갑병 간의 계약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라 하더라도 을이 병을 상대로 직접 자신에게 등기를 이전해 줄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맞나요? 맞죠. 갑이 을에게 팔고요. 을이 또다시 병에게 팔고 병에게 이전 등기까지 해줬잖아요. 물론 만약에 갑과 병 간의 매매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가 돼서 을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지만 을은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에 불과하죠? 채권자에 불과하니까 갑에게만 주장해야 되지 병에게는 주장할 수 없으니까 을은 갑을 어떻게 해요? 대의해서 갑을 통해서만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갑이 병에게 직접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9번 문제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 영역에서 경험 부족을 말한다. X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토끼를 샀는데 처음 사봤다. 이게 무경험이냐? 아니다. 다시 말하면 토끼를 사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같은 특정 거래에서의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에게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한다. X가 되는 거죠. 2번 불공정한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과 무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 5죠. 세 가지 관계는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3번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그것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따라서 모든 요건을 다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뭐죠?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불공정성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한 부재소의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이다. 옵니다. 왜냐하면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고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재소 합의라는 말은 뭐죠?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죠. 오늘 아까 아침에 인터넷 보니까 그 GM 한국 GM이 근로자들한테 각서를 받고 있대요. 퇴직금 지급을 늦게 하더라도 뭐죠?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 이런 각서. 이게 뭐죠? 부재소 합의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거 써달라 그러면 깔끔하게 써줘도 돼요. 근데 왜요? 어차피 그것은 뭐예요? 무효입니다. 무효.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 뭐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도 있고요. 강행복귀 위반으로 볼 수도 있고 반사회적 법률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것은 명백히 뭐죠? 불공정한 거거든요. 따라서 써달라 하면 어떻게 써줘도 상관이 없다. 써주고 나서 뭐예요? 퇴직금 달라고 여전히 뭐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일종의 반사회적 범죄 무효라고 볼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공방, 결성 또는 무경을 이용한 폭리의 행위를 규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맞는 질문이고 물론 이거는 뭐죠? 개념이죠. 자 10번과 11번은 이제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전형적인 문제죠. 그 보면 외국 놈들이 더한 것 같죠, 그죠? 참 보면 대단한 것 같아. 자, 법률행위 해석.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는데 의사 표시가 불일치돼요. 갑을 우리가 표의자, 를 우리가 상대방이라고 하죠. 이렇게 의사 표시가 불일치됐을 때 그 의미를 확정하는 것을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고요.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규범적 해석이 뭐가 되죠? 원칙이 되는 거죠. 표의자, 갑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고, 표의자 입장이라는 것은 의사,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자연적 해석은 예입니다. 따라서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는지를 기억하면 되는데요. 첫째, 상대방 없는 의사 표시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상대방이 있더라도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무슨 해석을 합니까? 자연적 해석을 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예는 뭐죠? 갑이 속으로는 계집할 마음으로 집을 팔겠다고 표시한 경우를 들었고,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표시된 대로 뭐가 돼요? 집이 되는 거고,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속마음대로 뭐가 돼요? 계집이 되는 거죠. 여기서 두 가지인데요. 일단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했더니 의사대로 법령이가 성립된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 한다는 점. 다시 말하면 오표시 무해 원칙은 무슨 해석의 결과인 거죠? 자연적 해석의 결과입니다. 끝입니다. 이게. 그럼 보죠. 10번 법률행위 해석에 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법률행위의
해석은 의사표시 해석으로 규속된다. 2번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적 효과 의사를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틀렸죠. 무슨 해석이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내심적 효과 의사를 확정하는 것은 자연적 해석이니까 이건 예입니다. 원칙적으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거죠. 답은 2번이죠. 3번 법률행위 해석에 특히 문제되는 것은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서 표의자 의사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다시 말하면 의사 표시가 불일치됐을 때 그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 뭐죠? 법률행위 해석이죠. 4번 의사주의 이론이 나왔죠. 요 규범적 해석은 뭐냐면 표시주의죠. 자연적 해석은 뭐냐면 의사주의입니다. 원래 뜻은 의사 표시가 불일치됐을 때 뭘 가지고 해석하느냐? 표시를 가지고 해석한다. 표시주의. 무슨 해석이죠? 규범적 해석. 내심적 효과 의사를 가지고 판단한다. 의사주의. 무슨 해석이죠? 자연적 해석입니다. 따라서 4번 의사주의의 이론에 의하면 법률행위 해석은 표의자의 진위, 즉 내심의 효과 의사를 확정하는 것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표시주의 이론에 의하면 법률행위 해석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맞는 질문이고 표시주의가 규범적 해석이고 의사주의가 뭐죠? 자연적 해석입니다. 11번 갑은 을소 X토지를 임차에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를 잘못 기재했어요. 그럼 보자고요. 지금 의사는 X토지고 표시는 뭐죠? Y토지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규범적 해석인지 자연적 해석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을소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그러면 쌍방 모두가 매매 대상이 X토지임을 알고 있죠. 이게 무슨 해석이?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이니까 의사대로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고요. 자연적 해석이니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반드시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옳은 것은 1번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해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게 답인 거죠. 나머지 3번, 4번도 그냥 X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왜요? 착오는 무슨 해석을 전제합니까? 규범적 해석만을 전제하기 때문에 착오 문제가 아니고 5번은 볼 필요도 없는 거죠.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 이제 실전 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